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물가가 좌우한다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2차 충격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10%가 발표됐어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년 대비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건 맞는데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보다 좀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월 대비해서 공급층 인상 압력이 더 가중되고 있냐 보는 건데 생각보다 덜 오르고 있네.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시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였고요. 더 크게 본 부분은 바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을 봤더니 0.2%밖에 안 올랐어. 전망치에 한참 미달하더라. 그래서 이거 에너지 불안만 없으면 물가 상승 압력 생각보다 오래 안 갈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가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3월 15일 WTI 기준으로 96불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23불에서 96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왜 그러나 봤더니 이란 핵합의 타결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이거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란이 핵제재 받기 이전에 하루에 원유 수출 150만 배럴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수출 재개하면 투자 마구마구 늘려서 200만 배럴, 250만 배럴까지 늘릴 거야.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수출하는 이제 원유의 양이 한 5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거 좀 줄어드는 거 얘가 좀 만회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측에서 봉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있냐?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 감소 부분이 동시에 작용하고 투자 수요가 이탈되면서 생각보다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유가와 인플레 공포가 진정되니까 뉴욕 증시가 크게 올라갔죠. 나스닥은 2.9%, S&P는 2.1%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2.17%까지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2.76%까지 올라왔어요. 자, 국내 금융시장도 오랜만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코스피는 1.44%, 그리고 코스닥은 2.36%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무려 9원 하락한 1236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홍콩 증시가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했었잖아요. 오늘 무려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가 불안 상황,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가 불안도 끝일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요 국가의 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2020년 말부터 2021년 사이에 원자재 인상 요인이 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금속, 식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공산품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막걸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식량에서 파는 주류 요금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국가에서 다 공급층 인상 압력을 반영하는데 나라마다 좀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타나는 데가 있고 여전히 바닥인 나라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경기 회복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얼마나 확대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물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물가 불안의 시작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작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려면 일단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가공식품 가격 인상 많이 있었죠. 라면값 올랐죠. 술 가격 올라갔죠. 우유, 빵, 과자 안 오른 게 없죠. 다 도민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오른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죠.
원인은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 탓입니다. 작년 1분기하고 2분기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에 제조사들이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이 올렸던 공산품 가격이 지금 서비스 요금 가격으로 전이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려면은 이 원자재 가격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가파르게 급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식량 원자재뿐만 아니라 비철금속도 비슷해요. 알루미늄, 아연, 그리고 니켈까지 할 것 없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2차 급등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원유 가격은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원자재 다 쇼치진 않은데 원유만 남아돌지는 않을 거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지금 2차 급등이 나오고 있더라. 그럼 결국에는 이 2차 급등이 2차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언제 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의 현실화 가능성 점검 부분의 보고서가 발간됐거든요. 이 보고서가 왜 나왔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이 강했어요. 야, 원자재 가격 급등한 거, 원자재 가격만 하락하면 물가 급등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수요 측 공급 측 동시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증 분석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최대 0.2% 상승하는데 4분기 후라고 합니다. 충격의 효과가 일시적 상승에 비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더라.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고 바로 총알처럼 물가가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다? 내년에도 물가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공공요금이에요.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았는데, 이 에너지 원자재는요, 공공 서비스 요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요금만 볼까요? 한국전력에서 올해 적자가 20조 원이 예상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월과 10월 달에 2차례 요금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거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기요금만 그러겠습니까? 난방요금도요,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힌트를 드리면은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관리비가 상승할 때는 대형 면적이 더 불리하고요. 이것은 대형 면적 선호도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거 내 집 마련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원자재가 2차로 급등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의 공산품과 서비스 인상이 가중되는데, 여기에 공공 서비스까지 오르네. 그동안에 공공 서비스가 물가 상승 압력을 억눌렸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빵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요, 10년 전과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1년에 4% 찍고 5%까지 치솟았어요. 아마 유럽 재정 위기 아니었으면 이 물가 급등세 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급등 상황, 인플레이션은요, 위기가 와야 끝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가는데 2011년보다 지금이 더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잖아요. 집권당에서 지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 지지율 하락과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아마 임기 초부터 물가 불안을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물가 불안이 생긴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대통령 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보수 정부의 한국은행 스탠스는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봐요. 자, 해외 IB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 누가 되더라도 현재 금리 인상 경우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왜? 집권 초기부터 물가가 급등하잖아요.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아마 빠른 긴축을 정부가 스스로 원하게 될 겁니다.
기존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실 시기가 왔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솔직히 하락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기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먼저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왜냐? 제대로 하는 것이 부자의 시작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